오늘은 돈이 되는 컨텐츠 무한대 생성법이라는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컨텐츠를 무한대로 만드는 글쓰기 비법, 두 번째는 연구형 메신저가 되는 책쓰기 노하우, 세 번째는 상위 노출을 잡는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저는 모든 교육은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 두 번째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동기부여가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올해로 헬스를 거의 4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꼬박꼬박 하고 있죠. 이렇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4년 전에 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었고 좋은 몸매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2시간 정도 평생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고 나니까 제가 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강한 체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1년차 때 찍은 바디 프로필 사진입니다. 제가 이때 거의 체지방을 4%에서 5%까지 만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 몸을 가지고 있고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이런 날에는 정말 운동하기 싫기 때문이죠. 동기부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존재했다. 그것이 남들 보기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가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했을 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IFBB 프로 두 분에게 PT 요청을 드렸죠. 꽤나 많은 돈을 썼지만 저는 그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교육을 성공으로 연결시키려면 동기부여와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글쓰기, 돈이 되는 글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는 컨텐츠를 무한대로 파생시키는 코어 기술입니다. 글쓰기와 영상이 만나면 유튜브가 됩니다. 글쓰기와 이미지가 결합하면 인스타그램이 되고요. 글쓰기와 말이 더해지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강의가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독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 그것의 초안을 잡고 기획을 만드는 일에는 글쓰기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걸 파생시켰냐고요. 저는 중국어 통번역사입니다. 지금 제가 입은 옷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중국어를 공부했죠. 이름이 조자룡인데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게 저는 중국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가 제 적성이고 천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중국어를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로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스토리를 한데 묶어서 만든 책이 지금 보이시는 1년 만에 중국어 통번역사가 된 비법입니다. 또 이 책이 꽤나 잘 팔려서 1년 만에 교포로 오해받은 조자룡의 중국어 정복기라는 책으로 다시 리뉴얼돼서 출간되기도 했고요. 여러분이 글쓰기를 통해서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깊게 파내려가고 그것을 적당한 양으로 뭉쳐낸다면 도서도 출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는 며칠 전에 한 권의 책을 출간 계약했습니다. 가제는 평범한 사람은 1년 만에 연봉 2배로 올린 글쓰기 비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제작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유튜브를 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컨셉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회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국어 자격증을 만점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로 1년 조금 넘게 중국어 자격증을 정말 수도 없이 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TSC라는 회화 자격증인데 이거를 최상급인 10급으로 땄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TSC 10급 후기를 치면 아마 저가 쓴 글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희소성이 뛰어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HSK 6급 290점 이상 취득하고 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제가 중국어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모든 영상을 중국어로 직접 만들었고요. 대신 자막을 한국어와 중국어를 같이 쓰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제작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보이시는 모든 영상이 사전에 스크립트를 작성했기 때문이죠. 제가 아무리 중국어를 잘한다지만 정제된 표현을 쓰려면 스크립트가 있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리비리라는 외국 채널까지 진출합니다. 저는 이때 한국의 K-POP 정보와 문화를 알리는 용어 빠른 컨셉으로 외국 채널까지 진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국 채널이죠. 3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꽤나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25만짜리, 22만짜리. 그럼 이런 영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침부터 저는
디스패치 등 온갖 채널을 전부 다 뒤집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여러 가지 엮어서 그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어로 만든 다음에 종이 한 장으로 인쇄를 했어요. 그것을 카메라 앞에 붙여놓고 얼마간 외우면서 영상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시간도 최소화됐고 적정량의 퀄리티를 유지한 채 영상을 양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 역량만 갖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활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채널이 제가 대행으로 운영했던 블로그 채널입니다. 조회수를 보면 어떻죠? 3,000, 7,000, 5,000, 1,000, 3,000, 2,000 정말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저의 글쓰기 실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상위 노출의 노하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위 노출의 노하우는 후반부에 다시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아까 말한 TSC 자격증 후기를 남겼고 이것을 보신 삼성 SDS 담당자 분께서 강의 요청을 했습니다. 교원에서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로써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남들에게 알리면은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모든 것은 기본은 바로 글쓰기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단순히 본인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채널도 대행으로 운영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박승희 마인드 코칭에서 일을 할 때 약 9개월 정도 170편의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5편에서 많게는 7편까지 이 스크립트를 작성했고요. 한 편당 약 1,500자 이상을 기준으로서 매일같이 썼습니다. 한 편당 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썼고 이것을 연구하는 데도 꽤나 많은 시간과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책도 거의 한 100편 넘게 읽으면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글쓰기로 어떻게 개인이 브랜딩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돈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글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해결책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한 글들을 남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들 문제 해결사로 브랜딩이 되고 부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해결사를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양질의 글을 쏟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브랜딩이 되고 결국에는 부까지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 시대는 단순히 전문가로 남기보다는 전문가로 남들에게 보여지는데 인식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벌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글쓰기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온라인 세상에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식하고 여러분들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 지식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어떠한 사회인가요? 자본주의는 생산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회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서 컨텐츠로 트래픽을 움직이는 자, 컨텐츠로 조회수를 지배하는 자는 어마무시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생산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소비자로 남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생산자고 소비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더글로리의 김은숙 작가님은 생산자인가 소비자인가요? 당연히 생산자죠. 그것도 최상위급, 최고의 레벨의 생산자입니다. 김은숙 작가님은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대본을 작성해서 그걸로 대박을 터뜨리고 수많은 인기, 돈,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기작에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죠. 내가 글을 쓰고 컨텐츠를 발행하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소비자의 삶은 어떻죠? 더글로리 내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영화도 봐야 돼요. 다른 컨텐츠를 소비하러 갑니다. 내가 돈도 시간도 허비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그래서 소비자로 남는 삶은 허망하고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앞에 빨간 줄이 보이죠? 그 줄이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의 선택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해결력이 담긴 글을 한 편 쓰면은 생산자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생산자 대열에 합류하셔야 됩니다. 물론 생산자끼리는 레벨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김은숙 작가님은 99레벨의 아주 고레벨의 생산자이겠죠. 하지만 일단 생산한다면 우리의 생산물은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터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어딘가에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한대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고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뽐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생산자는 소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합니다. 글쓰기를 하면은 지능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국립훈련연구원이라는 데에서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지식이 남는 정도를 체크한 것이죠. 그랬더니 강의를 듣거나 읽기만 했을 때는 지식이 5%에서 10%밖에 남지 않았다. 수동적으로 인풋만 했을 때는 거의 다 휘발됐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지식이 많이 남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바로 가르쳐보기. 남들에게 가르쳐보는 겁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타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던가요? 여러분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은가요? 솔직히 적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면서 남들을 가르친다. 독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한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볼까? 이렇게 설명해볼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 단단해지고 더 체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능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길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글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여러분의 미래 30년을 책임집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어떻습니까? 1970년에는 62.3세였어요. 21년에는 83.6세입니다. 굉장히 장수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란 무슨 뜻이냐면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평균 몇 년을 살 것인지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갓난아이가 지금 태어나면은 평균적으로 83세를 거뜬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면에선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역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그만큼 탄탄하고 안전합니까? 오른쪽은 중장년, 주된 직장 퇴직 연령입니다. 평균적으로 언제 퇴직을 하죠? 50세 초반이면 퇴직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다양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대부분 50세 정도면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0세에 퇴직을 했는데 앞으로 살 날이 30년이 남은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죠? 이것이 본인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글쓰기는 자신의 지식을 컨텐츠로 만들고 자신의 지식을 상품으로 만드는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익혀서 미래 30년을 보장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면 미래의 30년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이 있다면 찬란한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것을 더 능숙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회사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고 그 어떤 조직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능력에 기대어 활용해야 됩니다. 앞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은 글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했더니 엄두가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글쓰기를 가로막는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두 가지를 오늘 당장 타파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는 어렵다입니다. 글쓰기가 왜 어려울까? 왠지 글쓰기는 국어 국문학과를 나와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작가여야만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소유된 전유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쉽습니다. 근본적으로 말과 글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생각과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면 말이고 생각과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는 게 글입니다. 강호국 선생님은 말 같은 글이 좋은 글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말 누구나 할 줄 아시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려는 것은 남에게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말 같은 글이 좋은 글이 될 수밖에 없죠. 글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성공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있는 그런 글을 쓰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압박이 될 수 있어요. 나 몰라. 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야. 성공한 경험도 없어. 심지어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글을 써야 되는 거지? 막막해. 내 머리를 짜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공 경험, 직접 경험에 기대어만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자료 싸움입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집대성해서 한 편의 글을 써내는 거예요. 대학원 논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가 더 양질의 자료 찾냐, 누가 더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남들에게 알려주는지 그냥 내 뇌에 있는 걸 꺼집어내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생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의 저자 브랜든 버처드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 커플들에게 흔하게 생긴 일처럼 결국 갈등이 생긴 거죠. 헤어질랑 말랑 될 때 오빠인 브랜든 버처드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브랜든 버처드 역시 연애 고자인 거야.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럼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브랜든 버처드 본인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동생에게 정말 유용한 팁을 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서점에 갑니다. 연애 관련된 책, 인간관계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연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동생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동생이 당연히 오빠를 좋아하고 오빠를 존경하니까 그 말을 잘 따랐겠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남자친구의 관계가 개선됐어요. 자, 여기서 재밌죠. 브랜든 버처드는 아무런 성공 경험이 없고 전문가도 아니야. 근데 연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잘 전달해줬더니 누군가의 삶이 변했어. 그렇다면 이게 왜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줬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연구형 전문가라고 부릅시다. 그러니 지금 성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연구하실 거잖아요. 공부하실 거잖아요. 연구형 전문가가 되자고요. 중국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学到老,活到老.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전문가 반열에 반드시 오르게 될 겁니다.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철칙을 이해해야 돼요.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철칙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읽을수록 더 잘 쓸 수 있다. 많이 읽을수록이 뭐죠? 다독.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 양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양질의 자료를 선별해서 읽을 수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내가 레벨이 낮다면 양질의 자료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 일단 많이 읽는 것부터 하면은 옥석이 가려지게 됩니다. 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를 선별하는 눈이 길러져요. 그러니 먼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은 머릿속에 어때요? 자료가 풍부해지죠. 컵에 물을 계속 따르면 결국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풋 자체를 방대하게 늘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말에 함정이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잘 쓸 수 있다?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다. 많이 읽는다고 글을 잘 쓰지 않는다. 수영 교본을 100권 읽으면 수영 잘합니까? 아니죠. 물에 그냥 직접 들어가야죠. 어떤 행동을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복싱 관련 책을 100권 봤어요. 저 마이크 타이슨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읽는 것으로는 행동을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많이 추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러니 두 번째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주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반복이 완벽을 만든다. 훈련이 완벽을 만든다.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세 가지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훈련. 두 번째, 또 훈련. 세 번째, 무조건 훈련.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을 알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은 결국에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옛말로 뭐라 그래요? 다독, 다작. 그리고 많이 생각하면 다상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바로 글쓰기 5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이 5단계를 벗어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이 5단계를 오늘 당장 바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5단계 프로세스가 뭐야 하면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제가 하나씩 읽어볼 테니 저를 따라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둘째, 자료 수집. 셋째, 글 디자인. 넷째, 집필. 다섯 번째, 퇴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주제 선정, 자료 수집, 글 디자인, 집필, 퇴고. 어떠한 글쓰기를 하는 간에 이 5단계 프로세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 흐르듯 글을 썼다고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이 5단계 프로세스를 하나씩 거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을 봤어. 혹은 여행을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되게 충격을 받았고 엄청 신선한 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주제가 선정돼서 이걸 쓰겠다.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화살표가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순서는 앞뒤로는 조금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5개의 프로세스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각 단계의 레벨을 높여야 전체 글의 퀄리티가 향상되기 때문이죠. 단속 반복한다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일정 수준까지는 그렇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하지만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훈련에는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글쓰기라는 이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나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의식적인 연습이 왜 중요한지 저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20살 때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또 열심히 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탁구예요. 탁구. 중국에 가면은 진짜 모든 기숙사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정말 탁구를 재밌게 잘 즐겨서 2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쳤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꽤나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나도 왕하오의 이면타법을 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2달 정도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제가 뭘 했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팔꿈치를 고정하고 오는 공을 받아치는 것. 일정한 힘과 타이밍에 공을 정해진
낙하 지점까지 옮기는 거.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반복했어요. 하루에 한 몇백 개씩 쳤어요. 똑같은 것만. 계속. 그 자세가 나한테 습관이 될 때까지. 시합 같은 것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한 달, 두 달.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지루한 훈련을 끝내고 진짜 저를 이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실력이 한 몇 단계가 뛰었어요. 제가 2년 동안 그냥 친구들하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냥 막 시합을 할 때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게 뭐예요? 의식적인 훈련. 업무를 프로세스별로 나눠놓고 각 프로세스의 레벨을 높이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2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단 2달 만에 추월당한 거예요. 이것이 프로세스의 힘입니다. 이 프로세스,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존 우든이라는 미국의 레전드 농구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약 40년 동안 감독을 한 걸로 아는데 승률이 80%, 정말 경이적이죠. 88연승을 했던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그럼 이분이 신입생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단한 포부를 심어줬을까요? 이분은 역설적으로 양말을 신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미 다 큰 성인들한테 양말을 신는 법부터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요? 양말을 대충 신으면은 오랫동안 뛰면 발에 물집이 잡히고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분은 디테일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농구라는 하나의 종목을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40개, 50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패스가 있고 슛이 있고 체력 관리가 있고 팀워크가 있고 어떤 수비 시스템이 있겠죠. 이런 건 하나하나 나열한 다음에 이 개인이 세부 항목에 대한 레벨을 높이도록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40개 항목에서 매년 1%씩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럼 나는 굉장히 많은 레벨이 올라갔겠죠. 농구는 팀게임 아닙니까? 최소 5명, 로테이션까지 포함하면 9명에서 10명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개별 프로세스 레벨 올림으로써 전체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부르는 그런 겁니다. 이 각 단계에 대한 핵심적인 철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난 어떤 분야에 글을 써서 전문가가 될 것인가? 저는 세그멘테이션 전략을 추천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충분히 뾰족화돼 확장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요. 여러분이 영어 전문가가 된다고 해봅시다. 영어 전문가는 너무 커요. 뭐가 영어 전문가야? 일단 말하기도 어려워요. 나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좁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나는 성인 시장만 파겠다. 자, 성인 시장도 너무 커. 성인 시장에서는 토익만 노리겠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토익 강사들도 LC, RC, 듣기, 읽기를 따로 가르칩니다. 그럼 난 LC만 가르치겠어. 800점을 노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중간 점수를 노리는 학생들만 가르치겠어. 딱 잡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뾰족한 분야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확장성이 있냐? 제가 LC를 잘 가르쳐요. 그럼 RC를 가르칠 기회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토익 전반을 가르치는 거예요. 토익 강사로 유명해지니까 성인 시장, 토익 말고 토스도 있죠. 다른 시험을 내가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러면서 점점 외연을 넓혀가면서 전반적인 영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시원스쿨의 이시원 대표님이에요. 제가 시원스쿨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시원 대표님은 원래 회화만 했어요. 왕초보 회화. 거의 지금도 그런데 본인이 그걸 잘하니까 성인 회화도 하시고 본인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을 구한 거지. 토익도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고 토스도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외연이 넓혀지는 겁니다. 충분히 뾰족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 확장성을 본인만 갖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글을 써서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원들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제 선정할 때 이런 점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글을 쓰자는 게 아니라 글로 전문가가 되자는 거고 글로 재화를 창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제 선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 배울래요? 태국어 배울래요? 인도어 배울래요? 영어 배우죠. 왜 영어 배워요? 영어가 시장이 크잖아요. 물론 내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인도어를 배우고 태국어 배우는 건 문제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시장성만 따지고 보면 영어가 훨씬 크다는 거죠. 거기서 많은 파일을 못 가져가도 나 하나 생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 다음은 내가 좋아하고 잘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지 못하면 시장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에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내가 싫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는 분야여야 하고 그걸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떨어졌어. 메타인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점, 기호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본인만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10개 정도 자유롭게 써보는 거예요. 그냥 약간 칭찬 들을 정도? 약간 내가 생각해 나 이거 좀 잘하는데? 괜찮은데? 저거 뭐 잘하냐면 저 탁구 잘해요. 그럼 뭐 탁구 프로처럼 치냐? 못 쳐요.
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보다 못해. 저 노래 조금 하거든요. 이건 준준 아마추어야. 준 아마추어보다 못해. 그래도 장점이다. 남들이 가끔 잘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강점을 찾아나가는 분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10개 중에 여러분이 가장 팔고 싶은 지식 창업 아이템 하나만 선별하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적으세요. 내가 이걸 왜 팔고 싶은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굴려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분명한 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랬어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당신이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고민을 40개 정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 유튜브, 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진짜 고민을 들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요? 댓글, 그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보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귀 기울이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를 풀 때 그냥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 저 문제 있겠네 해서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게 문제인지. 물론 여기서 문제는 그 사람들도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듣는다는 액션을 취하는 것과 아예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식창업 아이템을 구매하기만 한 사람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개해보세요. 예를 들면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성별은 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 써보는 겁니다. 내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제로톤 클럽에서는 지난번 챌린지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첫 번째 분께서는 본인의 경험, 전문성 5개를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 강의, MC 알바를 했고요. 예방교육 강사를 했고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대학생 때는 거의 모든 팀풀 팀장과 발표를 맡았어요. 능력이 뛰어나죠. 두 번째, 심리 상담, 심리학 학사를 졸업하셨고 상담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대학교 외 사설기관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넘게 공부했죠. 전문성이 탄탄한 상태다. 세 번째는 시설물 보수 및 청소, 꼼꼼하게 청소하는 능력도 강한가 봐요. 네 번째는 영상 편집. 영상 편집이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캡컷 같은 툴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건강. 본인이 몸이 나빠지면서 다양한 요법들을 배워서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심리 상담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담 센터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적성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을 통해서는 내가 서비스하고 싶은 분야에 사람들이 진짜 고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발굴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1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상세 페이지가 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어디서 발굴했어요? 마케팅 관련 옷 가방. 자, 2번,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높일 수 있을까요? 광고 이력이 너무 안 나와서요. 출처는 마케팅 관련 카페. 이렇게 사람들의 질문을 캐치하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자료 수집 파트가 나왔는데요. 글쓰기는 자료 수집이 8R입니다. 8R이면 뭐예요? 그냥 전부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수집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구형 전문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머릿속에서 뭔가 지식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연구와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제일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저랑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 대결을 붙는 거예요. 저 닭가슴살 삶는 거는 잘합니다. 다른 요리 전혀 못해요. 둘이서 요리 경연을 붙으면 누구 요리 드시겠어요? 뭐 물어보나면 안 하지. 당연히 백종원 선생님 먹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예인의 냉장고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식재료로 유명한 셰프들이 경합을 붙는 꿀잼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 눈앞에 차은우 씨의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한우 있고 막 소고기 있고 막 산의 진미 맛있는 건 그냥 다 있어. 그 다음에 백종원 선생님 냉장고 빡 열었는데 안에 쌈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밖에 없어. 이런 상태에서 누가 해준 요리 먹겠어요? 당연히 저 아닙니까? 이거 무슨 요리 실력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그냥 재료가 좋잖아. 재료가 신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구워도 재료가 좋으면 명품 아니에요. 글쓰기라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글쓰기 역시 자료 수집이 8R이다. 내가 아무리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도 쓸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면 좋은 내용을 쓰기 불가능해요. 반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할 마음이 있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나 역시 좋은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글쓰기 실력과 무관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왜 자료가 중요한지 아주 잘 정리한 멋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은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좋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자료가 충분하면 그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때로는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글이 써지기도 한다. 글은 자료와 생각의 상호작용이 낳은 결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자료가 충분하면 그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다 보면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못 쓰겠다면
어쩌면 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내가 좀 게으르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좋아, 알겠어. 자료 수집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럼 무슨 자료를 수집해야 돼? 어떤 자료가 유용한 거야? 제가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자료를 찾고 싶다면 일단 자료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이 한 캡처본인데요. Our Experience라고 적혀서 경험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자극과 정보와 지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한시도 우리를 납두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를 돌이켜봤을 때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기억날까? 여러분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재밌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주위에 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빨간색 있나요? 내가 빨갛네? 지금 빨간색을 떠올리겠다 했더니 빨간색이 보였어요. 원하는 것을 내가 상상하고 떠올리다 보면 그것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자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자료를 찾는 방법은 당연히 책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 한 분야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마쳤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분야 혹은 인접 분야의 실전고사 쓴 책 10권 정도는 당연히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것도 안 보고서 무슨 전문가 행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찾고 그것들을 전부 다 흡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20%의 일이 10%의 성과를 차지한다. 한 권의 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소수예요. 전부 다 중요하다? 그런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책은 못 봤습니다. 무슨 다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한 권의 책에서 내가 얼마만큼 뽑아 먹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만 추출하다 보면 나 자신이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료를 찾을 때 중요한 게 실제로 쓸 것보다 더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부분은 폐기할 수 있으니까요. 다비드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거대한 대리석을 가져야 돼요. 불필요한 부분을 망치로 내려치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이 덜어지면 덜어질수록 다비드상이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조그만한 대리석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거대한 대리석을 가져오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료를 좀 넘치듯이 찾아봐라. 거기서 깎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자료를 많이 찾아놓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식재료도 어떻게 합니까? 손질을 해야 맛이 좋아져요. 자판 그렇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질을 해야 되는데 글감도 마찬가지라는 거. 평소에 요약 훈련을 통해서 글감을 미리 예쁘게 손질을 해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나중에 글을 쓸 때나 강의를 할 때 반드시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메모를 해야 되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이날에 자기 전에 11시 50분에 세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동기부여 연설을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직원은 외국 출장을 보내. 단어 100개 외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100개 외우면 일상생활 문제가 없다. 단어 500개만 제대로 하면 비즈니스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4년 대학을 나온 다음에 뭔가 하려고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관념의 허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한테 빵 망치를 때린 듯 충격을 줬어요. 그러네. 왜 우리는 핵심을 빠르게 배우고 실전에 투입할 생각을 해야지 배우는 데에만 목숨 걸고 있냐. 그거 뭔가 잘못됐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한 번 더 다듬고 외운 거죠. 자료는 손질해야 맛이 좋아집니다. 요약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편의 영화를 보고 5줄로 요약할 수 있나요? 한 권의 책을 보고 한 줄로도 요약해보고 한 권의 책을 보고 30분으로 요약해보고 이런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짧게도 요약이 가능하지만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파이더맨을 제가 한번 요약해볼게요. 피터 파커라는 찌질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 돌연변이 거미가 그를 물었고 피터 파커에게는 초능력이 생겼다. 갑자기 무시무시한 악당이 도시를 침공했다. 피터 파커는 본인의 초능력을 활용해서 적을 무찔렀다. 찌질했던 고등학생은 이제 영웅이 되었다. 5줄, 6줄 만에 영화를 요약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다 그려지죠. 제가 아까 그 박사님 마인드 코치에서 9개월 동안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 책입니다. 최소한 130권 정도 되고요. 왼쪽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국어 자격증을 만점으로 싹 다 따기 위해서 했던 공부입니다. 1년 동안의 원서만 100권 정도 봤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의 연구형 전문가가 되고 싶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자료 수집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어휘입니다. 글쓰기의 핵심 무기는 어휘력이다. 어휘를 다른 말로 하면 단어죠. 그럼 단어가 왜 중요해요? 한 편의 글을 이루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면 문장이고 문장과 문장이 더해지면 문단이에요. 문단과 문단이 결합하면 그것을 우리는 한 편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편의 글의 최소 단위는 어휘고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어에 대한 깊이가 적고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데 무슨 좋은 글을 써요? 무슨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재밌게도
영어를 배울 때는 단어 타령을 하는데 우리나라만은 단어 타령을 안 해. 그러니까 글쓰기 역량이 떨어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도 무미건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전 어휘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의 통병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문해력 저하입니다. 문해력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어휘력이 부족해서요. 제 동료분께서 영상 편집을 한다면 저한테 검수를 요청했어요. 제가 검수하다가 아기다툼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엥에 아기 이거 누가 봐도 틀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아기 다툼이 아니라 아귀 다툼이다. 요괴들끼리 막 싸우듯이 욕심 부리고 막 그런 걸 뜻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이건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 회사에서 금일 무슨 일을 한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금일이 뭔지 몰라서 금요일에 하면 되는 거냐고 반문했답니다. 이거 좀 충격적이죠. 그만큼 어휘력이 부족하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심각성을 토로했으니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어휘력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글이 쓰여진 책을 자주 보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양한 어휘가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추천드린 거는 한국에서 유명한 저자분들의 책을 좀 보세요. 어휘력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 샀거든요. 이 류시화 시인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너무나도 이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휘력이 그냥 쑥쑥 늘어나요. 물론 해외 저자들이 쓴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휘력을 익힌 데는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번역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정래 작가님, 옛날에 이회수 작가님, 문득 소설가들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쓴 걸 통해서 어휘력을 좀 길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어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할 때는 사전적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언어에 대한 정의가 있죠. 하지만 보편 타당한 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언어를 익혀라. 어떤 의미를 쓰여졌는지. 그리고 예문을 꼭 눌러보세요. 네이버 사전에 예문이 있거든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어를 단어로만 알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파악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 어휘력을 반드시 기르시기 바랍니다. 글 디자인은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린 거는 150년 전통 하버드의 오레오 글쓰기입니다. 오레오 글쓰기. 오가 뭐예요? 오피니언, 주장, 리즌, 이유, 이그젠플 사례, 오피니언 다시 주장. 주장의 이유를 들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고 다시 수미상관 구조.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체 글을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남을 설득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주장에 반드시 근거가 있고 거기를 뒷받침할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추격하면은 바로 주장 플러스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글에는 반드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 근거를 어디서 확보해요? 아까 말했죠. 자료 수집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료 수집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오레오 글쓰기를 할 때 탄탄한 사례와 이유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편의 글, 예를 들면 2,500자 글에서 몇 개의 사례나 쓸 수 있을까요? 한 개? 많게는 2개? 정말 많아 3개? 여러분들이 5개, 10개 사례, 이유를 가져왔어. 그런데 그걸 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몇 개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했고요. 근자열, 원자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는 찐저, 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원자래, 왼저 라이, 멀리 있는 사람이 라이 온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근자열, 원자래를 실천하면서 산다.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지위나 지책이 낮은 경우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한다. 자신이 왕처럼 군림한다. 그런데 나쁜 평판은 훨씬 더 빠르게 퍼진다. 그러면서 주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아니라는 행동이 반복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한 사람은 언제나 다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유와 사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인류학자인 덤바 교수의 한 가지 연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호주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원시 부족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의 규모가 평균 15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SNS도 최적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150명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50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덤마의 법칙입니다. 150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 명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는 150명에게 퍼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친한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마지막에 다시 근거를 들고 강조를 하는데 지금은 SNS로 사람 간의 연결이 훨씬 더 긴밀해졌어요. 한 명의 개인은 150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한 사람이 전 인류로 통하는 관문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다할 수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전 인류로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한다. 이런 마음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글을 썼던 것이죠. 우려의 방식으로 주장을 밝혔고 사례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글 디자인까지 마쳤으면은 초고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사실 초고를 쓰면서 글 디자인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초고를 쓸 때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게 백지밖에 없는데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설령 자료를 많이 찾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면 초고는 토하듯이 쓰세요. 토할 때 뭐 좋은 거 나쁜 거 가리나요? 그냥 쑥쑥쑥 다 뽑아내는 거야. 그냥 안에 있는 거 싹 다 뽑아내가지고 뱉어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야 글쓰기의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정말 편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목적 있는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부담 자체를 0으로 줄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초고를 쓸 때만이라도 토하듯이 쓴다. 그냥 내가 여태까지 정리한 거 뱉어낸다. 라고 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토하듯이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덩어리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집필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왜 덩어리 시간이냐? 이때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초고 쓰는 데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처럼 그렇게 정한 시간 딱 집중할 수 있나요? 흔들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확보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쓰는 것과는 천지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전에 글 쓸 때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글만 쓴다. 이렇게 해서 쫙 쓰는 거예요. 제작 시간을 반드시 별도로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덩어리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짤짤이 시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글을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4개 쓰기 한두 줄 정도 요약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저는 보통 일을 할 때나 항상 종이를 들고 있거든요. 그 종이에 내 생각을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초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텔 카스텐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은 한 가지 주제를 붙잡고 있을 때 다른 계열의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도 계속 떠오른다는 점이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쳐낼 수 있다. 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뭔가 몰입도 있어 보이고 전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두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의 주제에 몰두하면서도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발상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 그것들을 어딘가에 기록하거나 고민해 놓으면 다양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뇌지컬이 생겨난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노바식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흐른 대로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 쓸 때 부담을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 이 한 줄도 꼭 명심하세요. 마감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만 채우면 합격이다. 무슨 말이냐? 아까 내가 덩어리 시간 확보했죠. 9시부터 12시까지 쓰겠다. 그러면 12시가 마감 시간인 거예요. 그 마감 시간 내에 내가 1500자 쓰겠다. 2500자 쓰겠다. 이렇게 분량을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분량을 채우면 합격이다. 그러면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분량만 채우면 합격이면은 제가 거지 같은 글 써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합격이 무슨 뜻이에요? 60점, 70점만 넘으면 합격 아닙니까?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있나요? 보통 다들 100점 노리잖아요. 최소 90점만 돼야 잘했다고 하잖아요. 마감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만 채우면 합격이에요. 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합격 점이 막 90점, 100점이면은 일단 쓰고 싶지가 않아.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합격선을 낮추고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나머지는 퇴고해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쓰자는 거죠. 닐 게이먼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글쓰기 방식을 한번 알아보면요. 그분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지 않고 멍 때리는 것은 허용한대요. 글을 쓰지 않고 그냥 딴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행동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웹서핑 안 되고 유튜브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일하게 글 쓰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글을 쓰거나 멍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데 멍 때리다 보면 지루해지죠. 차라리 글 쓰는 게 낫겠다고 쓴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명한 작가님도 초고를 쓸 때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언제나 약간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했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초고는 쓰레기다. 초고는 걸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초고는 걸레다 쓰레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싫어요. 쓰레기는 뭉쳐봤자 쓰레기고 거기에서 뭐 가치 있는 게 나온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은 씨가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초고는 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퇴고는 원석을 다듬어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의 초고는 원성인 상태, 잠재력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퇴고를 통해서 점점 갈고 닦으면 정말 예쁘고 좋은 글, 남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는 퇴고로 완성된다. 여러분들이 쓴 초고는 아무래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허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게 퇴고죠. 퇴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질을 유지한 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게 써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를 한 단어로 쉽게, 간결하게 쓰기는 짧게, 쉽게, 짧게. 이 말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겨요. 쉽게, 짧게. 그런데 제가 한 줄을 더 추가했죠. 메시지의 질을 유지해야 됩니다. 쉽게, 짧게 쓰더라도 내용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의 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심리적 요인을 꼽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무 많은 지식을 이미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알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없이 전문 지식을 그냥 따발총처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모르는 거 티 안 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척해요. 끄덕끄덕거리면서. 근데 설명 진짜 그지같이 하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되게 잘 설명을 한 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저주를 한번 느끼게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곡을 박수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하나, 둘, 셋. 애국가예요, 애국가. 아마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근데 애국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했고, 근데 상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써야 된다. 두 번째 쉽게 쓰지 못한 이유는 에고라는 적,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전문가야. 나 전문 지식이 있어. 이것을 글로써 뽐내고 싶은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역량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상대의 문제를 푸는 부분에서는 소홀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쉽게 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같이 막 재밌는 영화가 넘쳐나고 최첨단 게임이 있는데 뭐하러 못 쓴 글 따위를 심도 있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썼다지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써야 돼요. 쉽게 쓰지 않으면 어차피 보여지지도 않아. 한번 어렵게 쓴 글을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역사 속에서 미학적 전이와 정치적 전이가 중첩되는 과정에서 실패로 돌아간 미학적 전이 운동을 찾아낸다. 그러나 그 실패가 과 정치가 만나서 필연적으로 미학의 자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일까? 미학적 전이가 치안의 운동으로 전락하거나 그것에 포획된 것은 아닐까? 정치와의 만남 없이도 실패한 미학적 운동들 또는 정치와의 만남이 없어서 실패한 미학적 운동들이 존재한다. 이게 진은영님이라는 시인이시래요. 시집을 여러 권 출간했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이거를 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저희들은 특히 전문가로서 상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글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쉽게 쓰기 사례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클라이언트로 있었던 변호사님이 작성한 글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보면은 고소를 하면 무조건 입건이 됩니다. 입건이란 말은 사건화해서 경찰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어떻게 썼냐. 고소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모를까봐 고소의 정의를 얘기하죠. 고소라는 것은. 그리고 입건이란 말을 모를까봐 입건이란 말은 하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죠. 내가 글을 쓸 때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쓰냐 아니면 단순히 잘난 척을 쓰냐 정말 큰 차이를 빚습니다. 그러니 쉽게 쓰세요. 그 다음은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간결하게 쓴다는 말은 군더더기를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자 다비드상이 드러난 것처럼 군더더기 삭제하면 핵심이 드러난다. 그럼 군더더기가 무엇이냐? 이거 빼도 무방할 것 같은데? 빼도 내용이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럼 군더더기예요.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간결하게 쓰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데 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은 1개. 문장당 1개의 핵심 메시지를 담자. 네 번째, 마침표를 아끼지 말자. 다섯 번째, 단문으로 쓰자. 이런 걸 가급적 지키면 더 간결하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제로투원 클럽에 올라왔던 한 편의 글이거든요. 이분의 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전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통해 단지 영어, 수학 등의 전국 교과과정 가르치는 학원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익혀 그것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겨나 그것을 보고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나도 언젠가 이 강의 중에 하나를 결제하여 들어 작게나마 성과를 내어 내 인생의 작은 변화를 일게 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어느덧 고심 끝 그것 중에 하나를 결제하여 보고 그것 외에 다른 강의도 결제하여 시청을 하여 실전에 적용
적용하려 했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아 괜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줄이 있는데 마침표가 하나도 없고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침표를 자주 찍고 문장을 다듬고 군더더기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다루는 교육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수입 창출에 희망을 갖고 수업을 결제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괜한 비용과 시간만 허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꽤나 깔끔해졌죠.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써야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제목에 사화를 걸어라. 요즘에 대부분의 글과 영상은 어때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클릭을 부르는 제목이 없으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도 클릭 안 해. 왜? 제목이 별로여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글이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끌릴 만한 제목을 적어라. 이 말입니다. 제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책의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뭐죠? 칭찬의 힘. 그야말로 폭망. 아무도 안 사.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최근까지 120만 부가 팔렸죠. 정말 꾸준히 오래 팔리고 있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책 뭐예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루의 숲입니다. 잘 안 팔렸어요. 상실의 시대. 이러니까 다시 또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제목만 판매에 영향을 미친 거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제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틀림없다. 그러니 글을 다 쓴 후에는 제목에 좀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썸네일도 마찬가지죠. 자기 개발에 이력 썼다가 인생 X 망했습니다. 좀 자극적으로 한 거예요. 사이비 종교 명문대 학생들 현혹시키는 6가지 꼼수. 이건 역시 마찬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찬 내용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한테 읽혀졌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에 공을 들여야 된다. 무조건 생 어그로를 끌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남들이 볼 수 있게끔은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보기 편한 글이 읽기도 좋습니다. 결국 가독성이 높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요 독자가 보는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로 보나요? 카페로 보나요? 모바일로 보나요? PC로 보나요?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가독성을 높일 때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단 나누기. 문단을 적절하게 나눠야 되고, 두 번째는 글자 크기, 세 번째는 폰트입니다. 이게 3가지만 적절하게 정리해줘도 글이 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쓴 글인데 카페다 보니까 글을 좀 널찍널찍하게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퇴고할 때는 이런 퇴고 리스트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주장과 논거는 적절한가? 군더더기 삭제해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었는가? 더 나은 표현 방식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본다면 글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쓴 글, 텍스트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보통 1인 창업, 지식 창업을 해서 일을 한다면 피드백을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누군가 협업을 한다면 피드백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 한 편을 쓸 때 한 몇 개월 정도 집중하고 계속 집필에만 몰두합니다. 글을 다 쓴 다음에는 자신의 아내한테 먼저 보여준대요. 아내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곳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의구심을 좀 표현한대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런 지적을 들으면 좀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받은 부분은 어떻게든 고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부인이 짧게 쓰라고 했으면 길게 쓰고 길게 쓰라고 했으면 짧게 쓸 때도 있대요. 아니 그러면 피드백 하는 게 뭔 의미냐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의견이 그 사람이 뭔가 거기서 이상함을 느꼈으면 그 문장에는 분명 위화감이 있다. 고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소설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곧이곧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지적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고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에고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협업도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아무에게나 피드백을 요청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계약했는데 그 원고에 피드백을 해달라고 한 사람은 손에 꼽을만 합니다. 제가 그분들은 실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 해달라고 했던 거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굳이 요청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피드백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면 가급적 공개를 하십시오. 글이 남에게 보여진다면 무의식 중에 더 잘 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라도 계속 공개하는 연습을 하면은 글의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공개 못하나요? 욕먹을까봐 두려워요. 다른 사람이 비난할까봐 무섭습니다. 전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당신의 인격을 반영하지만 인격 그 자체는 아니다. 글은 분명히 한 사람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철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타격을 줄 수는 없다는 것.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야 컨텐츠를 발행하려는 용기와 대범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란 무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편의 글만 쓸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누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게이트키퍼는 없어요.
여러분은 무한대로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부담을 없애고 80% 완수가 100% 완성보다 낫다. 글쓰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보세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발행해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뭐라고 짓거리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실력을 쌓아서 성공 확률을 일단 최대한 높이고 빠르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컨텐츠로 부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먼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글이나 컨텐츠를 제공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 고급 정보인데 이거를 그냥 막 풀어도 돼? 그냥? 근데 미안하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고급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정보와 지식을 아낌없이 퍼주세요. 그냥 무료 단계에서도 막 퍼줘. 그냥 싹 다 줘버려. 왜 그래야 하냐? 첫 번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신뢰는 마이너스에서 시작돼요.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를 믿었다가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마이너스 시작하는 거. 옛날에는 0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지금은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자꾸 의심하고 내가 뭐 올렸는데 욕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보여주지 않았으면 항상 욕을 할 겁니다. 꾸준히 보여줘도 욕하는데 하물며 막 시작하면 더 욕하죠. 모든 것은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내가 먼저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누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 정보와 지식을 아낄 필요가 없다. 이거 줘도 되나?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저 영상에서 남기는 게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주는 거야. 일단 상대가 감동을 해야지 그 나중에 있는 거지. 상대가 좋아하지도 않고 감동도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유료 서비스 누가 사요 그걸? 세 번째, 지금 신뢰를 쌓아야 미래에 거래할 수 있다. 지금 상대와 라포가 형성되고 신뢰를 쌓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의 파는 것을 그때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박사님 마인드 코칭에서 있었을 때였는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을 안 게 3년 전인데 3년 동안 선생님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지켜보다가 지금에 왔습니다. 지금 신뢰에 쌓아야 미래에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글쓰기 5단계 프로세스 뭐죠? 첫 번째 주제 선정, 두 번째 자료 수집, 세 번째 글 디자인, 네 번째 집필, 다섯 번째 퇴고. 각 프로세스 레벨을 올리면 글쓰기의 레벨이 높아진다. 글쓰기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분야를 정한다. 두 번째, 해당 분야 대가들이 집필한 책 한 권을 독서한다. 3번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문제를 하나 발췌한다. 네 번째, 집필 계획을 수립한다. 다섯 번째, 초고를 작성하고 퇴고한다. 여섯 번째, 블로그에 글을 오픈한다.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권의 책을 출간하고 한 권의 책을 계약했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출판사 담당자가 고백하는 베스트셀러의 조건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야, 혹은 내가 연예인이야, 혹은 내가 팬이 많아. 두 번째, 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옛날에는 출판사가 마케팅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저자가 마케팅력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하는 이유는 지금 출판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책을 점점 안 읽어요. 대한민국의 성인 50%는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처참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 스스로 마케팅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책이 담고 있는 컨텐츠가 좋아야 한다. 내용은 이렇게 따지면 은근히 후순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운이 줘야 된다. 자, 영향력과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봅시다. 문상훈 씨가 얼마 전에 쓴 책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 예약 판매. 예약 판매인데 엄청나게 팔렸어요 지금. 133만 구독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책을 내면 그냥 팔리는 거예요. 윤 루카스 마찬가지죠. 지무비, 드로 앤드류, 이근. 다들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유튜브도 막 10만씩 다 넘고 무조건 사람들이 사주니까 이런 분들의 책은 내줄 확률이 높은 거죠. 출판사에서 보통 최소 단위로 인쇄를 몇 부를 하냐면 1000부를 합니다. 1000부. 그러니까 일단 1000명한테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1000명이 팔릴 만한 책이면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내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겠죠. 신입 저자인데 팬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내용은 좋아. 그러면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은 못 써. 근데 확실한 인플루언서야. 그래서 10,000명이 무조건 사준대 책을. 그러면은 개똥 같은 글을 써도 편집자들이 잘 편집해서 내면은 팔리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용만 좋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게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은 제목과 목차가 7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차가 정말 중요해요. 목차에서 제목을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굉장히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설계도를 만들어두고 하나씩 시공을 한 것이죠.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원고부터 쓰는 게 아니라 자료를 탄탄하게 수집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40개의 목차를 만들어서 그 목차가 완성되면 내용을 열심히 집필하는 게 책이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이 목차를 결정한 데는 시장성, 이 책이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예상 독자,
그리고 경쟁 도서들과 차별점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종합 예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책 쓰기 8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인터넷 서점에서 책 제목을 참고해서 최적의 제목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목을 약간씩 단어를 바꾸는 형태로 해서 약 500개, 더 많게는 600개, 700개까지 해놓고 그 중에서 한 개로 최적의 제목을 뽑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이것을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제목 5개 및 목차 40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 도서 혹은 베스트셀러들이 쓰는 목차 패턴을 유심히 연구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5개의 장제목과 40개의 목차를 추려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죠? 1장 평범한 사람이 돈이 되는 글쓰기 배워하는 이유, 3장 글쓰기 부담감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 4장 글쓰기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이런 식으로 장제목을 결정하고 그 안에 목차를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코칭하고 도와드리는 대표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장제목과 목차가 나왔죠. 2장 편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핸디캡이 아닌 인생 스페이라고 쓴다, 생일의 문자만 천통, 인간관계의 힘, 이런 식으로 목차를 확정하고 지금은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제목, 장제목, 목차 확정됐어요. 그다음 뭐야? 내가 지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필해서 이 전체 글을 완성시키다, 이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고를 작성해야 되는데 각 꼭지마다 워드 파일을 만드세요. 이렇게 워드 파일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글을 한 꼭지씩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초고는 공백수 제외하고 2500자 작성하고 40꼭지를 모두 채우세요. 하루에 한 꼭지 쓰면은 2달이면 초가 완성돼요. 그러면은 2500자니까 총 10만 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원고를 직접 인수해서 보면서 1차 퇴고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2차 퇴고, 또 끝나면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출간 기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 책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할 것인지, 그리고 이 책의 강점이 무엇이고 왜 이 책이 계약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육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 리스트를 모아서 내 원고와 이 출간 기획서를 함께 투고하면 돼요. 계약 후에는 출간을 기다리면 되죠. 이러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책은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 평범한 사람이 1년 만에 연봉 2배를 받는 글쓰기 비법 원고를 투고했고 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원고 재밌게 읽었고요. 계약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받아낼 수 있다. 세 번째인 상위 노출을 잡는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아까 제가 대행했다는 그 블로그를 보면은 수치가 엄청나죠. 3,000, 7,000, 5,000, 1,000, 3,000, 2,000, 1,000. 이때는 상위 노출을 막 연달아서 계속 잡을 때예요. 상위 노출을 잡으면은 블로그를 키우기도 좋고 블로그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일주일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매주 10,000명 정도가 블로그 글을 보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방금처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로그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고객이 유입되는 키워드를 차지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객은 네이버에서 특정 검색어를 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돼요. 혹은 정보를 찾죠. 그럼 치게 되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키워드를 내가 대부분 선점하고 있어. 내 상품과 서비스가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는 검색량이 존재하고 그것은 분명히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개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5,000건 정도 사람들이 검색하고 성공은 9,000건, 미래는 10,000건 정도가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더 많이 치는지 알고 그 키워드를 선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상위 노출이라는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적어서 상위 노출시킨 글을 가져와봤어요. 남자 꼬시는 법. 이거를 이제 네이버 모바일에 치면은 뷰 탭에 최상단에 지금 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내 남자를 사로잡으려면 남자 꼬시는 법을 통달하세요. 어떻게 이 글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었냐면은 남자 꼬시는 법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분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2370번이 줘야 된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체 글에 어디에 넣을지를 구상하고 적절하게 나눠놨던 거죠. 9개의 키워드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이 글은 12월 20일 기준에 3563번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노출은 어떤 특정 검색어를 쳤을 때 나의 블로그 글이 뷰탭의 5번째 안쪽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 그것이 상위 노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위 노출이 된다고 무조건 유입량이 늘어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네이버는 뷰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후드티 밑에 보면 쇼핑, 이미지, 뷰탭, 지식인, 인플루언서, 동영상 여러 가지 탭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탭은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것이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후드티를 보면은 매달 11만 3,800건의 검색량이 일어나고요. 후드티를 실제로 검색하면 파워링크, 네이버 쇼핑, 나무 위키, 인기 주제 이런 것들이 상단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뷰탭은 저 밑으로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후드티로 상위 노출 잡았어. 그래도 실제 검색량 대비 유입수는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막 엄청나게 상위 노출 많이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온전히 저의 실력이냐? 그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블로그는 원래 지수가 높았어요. 이거는 엔데브라는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는 블로그 지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적이면은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굉장히 상위 노출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도 기본적으로는 잘 써야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남자 꼬시는 법이라는 걸 치면은 밑에 있는 분들 보면 준최 5, 준최 6, 준최 2 이게 최적보다 낮은 거예요. 근데 뭐죠? 최적 3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체급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레벨 99짜리 캐릭터가 있고 레벨 70짜리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벨 99짜리 캐릭터가 장비가 없어도 10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체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글이 상단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체급을 높일 수 있냐? 그거는 C랭크에 달려있는데요. C랭크는 알고리즘의 일종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포스팅을 꾸준하게 작성하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글 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반에는 인기 키워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00 이하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을 꾸준히 쓰는 거죠. 한 분야의 글을 주기적으로 쓰면서 블로그 지수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거예요. 활용 가능한 툴은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누르면 거기는 키워드 도구로 키워드를 최대 5개까지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5개를 집어넣으면은 연관 키워드로 조회 결과가 최대 1000개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발굴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간 검색수로 보면은 PC나 모바일에서 얼마나 많은 검색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죠. 이제 정리해보면은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려면요, 내 고객이 유입되는 키워드를 선점하거나 혹은 강탈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블로그 지수가 상대보다 낮다면 해당 키워드를 잡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C랭크를 이해하고 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 노출된 포스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선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포스팅을 반복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검색 광고 등을 통해서 키워드를 발굴하고 4개에서 5개 정도 한 편의 글에다가 삽입하는 거예요. 제목에는 필수적으로 넣고요. 사진은 한 5장 이상, 글자 수는 한 1500자 이상. 글자 수가 너무 떨어지면 생각보다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위 노출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진정성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어떤 블로그 글을 봤어요. 그래서 유입이 됐어. 그런데 뭐 뻘글이야. 별거 없어.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죠. 이 독자가 내 팬이 되고 구매까지 일어나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 글에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블로그 편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제 한번 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